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41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이고요. 지난해 2016년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놓쳤어요. 네, 우리가 드리려고 하려고 하다가 네, 못 드려서 못했죠 결국. 네. 네. 오늘은 2017년의 첫 시간입니다. 네. 벌써 41회입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2017년 주목해야 될 세계 경제 주요 포커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올해 진행할 이렇다의 서곡 같은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찬희쌤과 이프로님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제가 지난해 방송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너무 인사성이 없어요. 아, 네. 인사성이 인사를 정말 짧게 하더라고요. 올해는 좀 길게. 예, 그래야 준비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희쌤입니다. 예, 쑥스러워가지고 이게 하는 좀 게 길어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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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새해가 되면 각종 언론과 연구소에서 국내외에 주목해야 될 흐름 뭐 3개, 5개, 뭐 10개 이렇게 뽑아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다도 회의를 해서 2017년 주목해야 될 5대 세계 경제 포커스를 뽑아봤습니다. 네, 짜잔짠. 짜잔짠.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어난 지 벌써 이제 1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10년이에요. 그렇죠. 2008년, 그러게요. 2009년, 네.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요. 세월 빠르네요. 뭐 통상적인 경기 주기로 생각한다면은 이제 경기가 벌써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는 더욱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1917년 세계 경제를 이렇게 둘러보면 네. 지뢰밭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이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대책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정치적 갈등까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 위험 요인까지 보태지니까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다 해서 주목해야 할 네. 이제 세계 경제의 포커스의 첫 번째로는 두두두. 효과 넣어야겠다. 이게 미국과 중국의 네. 경제적 패권 다툼의 격화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드디어 아유.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네. 네. 트럼프 시대가 열리는데 네. 자꾸 다 트럼프 할 때마다 카드 생각이 나요. 저도 우리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카드 할 때 트럼프라 그랬거든요. 또 카지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카지노 아. 사업 예, 때죠. 맞아요. 큰또 이름값을 트럼프라고 하네요. 이렇게 써붙여놓은 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명인가요 그러면 트럼프가? 아닐 것 아니죠. 같은데. 예. 자, 트럼프가 그 내세우는 정책 기조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보호무역주의겠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보호무역주의는 1980년대 초 레이건의 집권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을 사실 뒤집는 영유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이제 윌버 로스 상부장관, 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장, 이 내정자 등이 다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매우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 그 반중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까 이게 궁금한데요. 선거 기간에는 중국산 제품에 뭐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45% 막 이렇게 부과할 거라고 그런 이렇게 얘기했죠. 공언을 했었잖아요. 네. 일단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관세를 그렇게 올리면 상대편 나라, 상대국에서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부작용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보복 관세를 고관세를 때리는 것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수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뭐 반등핑 제소를 한다든지 하는 무역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네. 100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든지 100일이 중요하잖아요. 예, 100일 언론에서 지나야 벌써 살아요. 그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죠. 네, 즉각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네. 아무래도 왜 처음에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 독자적으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하려면 그래서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무역 보복 수단 참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법에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규정도 있고 미국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는데 이게 긴급 수입 제한 조치예요. 뭐 이런 것 등 뭐 한 8가지나 되니까 뭐 그 중에서 골라서 한번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보통 그 가게 같은 것도 개업발 같은 게 있잖아요. 개혁발 맞아요. 예. 취임 후 100일이 중요하다.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초기에 대중적 기대가 있을 때 핵심 정책을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그런 경향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야지. 원래 처음에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니까. 네네. 그럼 진짜 조만간 미국과 중국 간에 문제가 크게 한번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 같아요. 네, 트럼프가 원래 그 공약에서 네. 취임하고 100일 이내에 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뭐 100일까지 안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가시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외환 보유고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네. 위안화의 과도한 절하, 그러니까 약세를 막고 있는 건 그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지금 위안화가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면 그렇긴 그래요. 예,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서만 약세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강세니까. 근데 미국은 지나라만 생각하면 지나라에 대해서는 약세니까. 어쨌건 뭐 무역 수지 적자의 반 이상이 대중국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논거가 충분하지 않나. 뭐 다른 유럽이 어떤가? 뭐 사실 미국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고요. 물론 뭐 트럼프 정부는 이제 보복 강세를 할 거냐, 반덤핑 제소를 할 거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것 같고요. 어쨌건 뭐 무슨 방법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뭔가는 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또 우리 입장도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중국뿐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들도 그 대미에서 보면 무역 흑자를 누리고 그렇죠.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두려워한다 이러는 거는 주류 언론에서 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자유무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렇게 견지해 왔는데 일단은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은 충격이 온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미 FTA도 미국에 유리하게끔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한국 재벌기업, 뭐 세계화를 많이 진척시킨 재벌기업에는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그 전환의 그 움직임을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트럼프가 미국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자국민을 그렇죠. 보호하는 거는요. 네. 그렇듯이 한국 경제도 이번 기회에 지나치게 수출 편향적인 경제 체질을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수출 주도적인 재벌 체제에 대해서도 좀 손을 봐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기 나름이니까요, 또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단순하게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만 보지 말고 현재 변화를 이제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 말씀이시죠? 예,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적인 상식에 의하면 예. 자유무역이 절대 선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 해서 자유무역과 네. 보호무역을 논할 때 자유무역은 사실 기업의 이익 추구의 자유화의 다름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바로 보호무역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무역을 정책으로서 펴나갈 때 국내의 일자리, 국내의 소득 분배 등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사실 자유무역은 무역은 정책일 필요가 없고 자연법칙처럼 가만히 놔두자는 건데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정책이 아닌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대세가 자유무역이 아니다라는 어떤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한국 경제도 체질 개선을 하고 정책을 짤 때도 정책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근데 말이죠. 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네. 경제 요인은 또 정치 군사적인 거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음. 사실 뭐 중국이 지금 영토 분쟁이 계속 네, 있죠. 네. 남중국해, 동중국해, 여기 뭐 필리핀, 뭐 베트남 다 얽혀 있는데
주변국가하고 이제 영토 분쟁을 빚고 있죠. 근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로 두 나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 우리나라 정부 예. 특히 이제 차기 정부가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분명하고요.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사드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때문에 지금 중국의 견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길거리에 네. 중국 여행객도 별로 없습니다 요새. 여행객을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불똥이 우리한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한류 스타들은 상당히 곤란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군요. 방송 연예계 사람들 만나보니까 죽 썼다 이러더라고요. 죽 썼다. 완전히 다 그냥 원래 크랭크인 하기로 했던 게 전부 취소됐답니다. 와, 그 그런 규모가 또- 우리나라 한 어, 10배거든요. 그렇게 영향을 또 돌아오는구나 영향이 부메랑처럼. 그럼 한국도 독자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겠어요. 또 어렵네요. 어렵죠. 네. 우리 승희님이 좀 잘. 제가 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세계 포커스는 뭡니까? 두 번째 이슈도 트럼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트럼프 이 자식아. 트럼프가 참 난놈이. 그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최근에 와서는 트럼프노믹스라고 부르거든요. 뭐 아무래도 미국이 최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의외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 2017년은 거의 트럼프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트럼프의 대외 무역 정책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트럼프의 대내 정책에 중점을 둔 전반적인 경제 정책, 미국의 경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이렇다 할 때 트럼프 네. 공약을 한번 살펴봤죠. 네. 그 트럼프가 당선될 때, 대외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지만 대내적으로는 이제 감세가 있겠고요. 세금을 줄여준다 이거죠. 인프라 건설,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인 공항, 항만, 뭐 도로 이런 거 정비하는 거고요. 에너지 관련 규제 대폭 축소 이런 걸 통한 내수 부양, 일자리 창출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정책들이 특히 이제 국내적 정책들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 경제 운명이 결정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희 트럼프노믹스의 미래 요게 두 번째 포커스로 삼았습니다. 아, 그럼 언뜻 드는 생각이 그 트럼프의 그 내수 경기를 뭐 이렇게 진작하려고 인프라 건설한다든가 이러면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세를 한다는 말은 또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적게 미- 걷어들이고 많이 쓰겠다는 얘기니까. 어. 예. 이제는 이제 경제 전문가신 것 같아요, 승희님은. 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는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항만, 뭐 병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하는데 이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에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구도이거든요. 그렇지만 재정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네. 뭐 그런 상황에서 감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것이 트럼프 정책의 제일 큰 허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가장 빠르게 시행할 정책도 감세 정책입니다. 그 트럼프는 이번에 표를 전통적인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그리고 러스트 트럼프의 벨트? 예, 그렇죠. 예. 트럼프의 일자리 보호 정책이 그 호소력을 가졌던 것인데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노동자 지향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설마. 아유, 야. 가지기도 했거든요. 네, 네. 어우. 그리고 지금 이제 인프라 건설이라는 것도 음.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오는 거 보면 일관된 관점과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감세를 해주면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할 것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대중적인 소비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게 미국의 문제거든요. 부자들은 아무리 돈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다 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겠다는 것인데 일단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이유는 법인세를 낮추면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수출에도 어느 정도 호조권을 제공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를 낮추면 소득세를 낮춘다라는 것은 일단 세율을 낮추는 거하고 그 소득세 구간이 있어요. 지금 네네. 7개의 구간인데 이걸 단순화시켜 가지고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세율을 결과적으로 낮추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의도와 명분은 그런 것인데 실제는 부자들에게 부가 더 분배되게만 할 뿐이지
대중적인 구매력을 높이는 데로는 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게요. 뭐 사실 뭐 트럼프가 샌더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뭐 금융자본과 대립한다고 해도 어떤 측면과 어떤 각도에서 대립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소득세 감사라는 것도 우리 뭐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2% 깎아주면 2만 원 줄어드는 거잖아요. 100억 버는 사람한테 2% 깎아주면 2억이 주는 거죠. 이게 예, 소득세 감사라는 게 감세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내 세금이 줄어드니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부자가 큰 혜택을 받게 돼 있죠. 법인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지금 미국 경제의 구매력이 왜 약하냐? 이건 사실 중산층이 붕괴하고 서민층이 사실 경제적으로 쇠락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자들의 부가 부족해서 경제가 활력을 상실한 건 아니거든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부자는 되는 여전히 부자죠. 우리나라도 왜 전 자주 못 갑니다만 백화점 가보면 네. 아무 북적북적해요. 예. 근데 또 중간이 붕괴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소득세를 낮추겠다는 거는 경기 활성화와 무관하다. 뭐 기득권 옹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기업이 세금이 높아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즉 구매력 부족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세수를 늘려서 부의 재분배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방법을 트럼프는 택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정책 면에서는 자유무역 일변도였던 공화당의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서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가미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정책에서 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전통적인 공화당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감세 정책은 결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같은데요. 네네. 근데 말이죠 사회 간접 자본을 크게 확충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음. 그러니까 민간 자본 유치 뭐 이런 방법 외에 어쨌든 결국은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민간자본만 갖고 네. 못하죠. 예. 그럼 재정 수입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가져다가 뭐 쓴다는 결국 뭐 국채를 발행해야죠. 아. 예. 정부가 빚을 지면서 재정을 확충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레이건 대통령 이래 공화당의 전통적 정책이 이렇게 사실 감세를 하면서 세 수입이 준 거는 국채 발행으로 때우는. 사실 레이건 부시 정권 들어가면서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사실 이런 면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 노선과 부분적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 노선에서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미 국가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국가 부채 상한선 높이지 못해서 연방 정부 셧다운되고 맞아요. 월급도 못 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난리 났던 적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빚을 더 내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 이런 정책이 결국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네. 100%에 가깝거든요. 100%. 예,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 한도에는 아직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은 정부 부채 매우 관대한. 일본 같은 경우는 240%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그렇죠. 예. GDP에 비해서 2.4배나 많은 거죠. 물론 세계 1위입니다. 독보적인 1위인데요. 뭐 일본에 비해 보면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달러화가 세계 화폐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은 재정 적자를 좀 더 허용할 여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면 있죠. 그러면은 국채에 바탕을 둔 그 재정 확대,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재정 확대해서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게 경제적 효과는 있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사업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명박 때 봤잖아요. 그렇죠, 4대강처럼. 정말 토목하는 게 바로 그냥 퍼센테이지로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최근에 와서 미연준이 작년 말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것은 이제는 경제 활성화를 금융 정책에서 나와서 금융 정책의 중심에서 재정 정책 중심으로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사업을 벌인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미국의 비행장이라든지 네. 많이 노후화됐죠. 고속도로 보면 실제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경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이 미국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말쯤 되면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 좀 들려오겠네요 신문에서. 하지만 뭐 그 근본적인 미국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또 네. 공화당의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정부예요. 그리고 국채 상환을 엄격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또 공화당이거든요. 모순에 부딪히잖아요. 그런 얘기죠 지금. 아. 그러니까 네. 곧 미국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고 보면 또 흥미진진한 네네. 일들이 벌어지겠네요.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을 지금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포커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최고 관심사죠 우리 유프로님의 아. 전공이잖아요 전공. 유럽 얘기구나. 유럽. 예, 브렉시트에 이은 네. 유럽연합의 추가 탈퇴 가능성을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저는 이걸 첫 번째로 하고 싶었고 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을 이 주제는 네. Next Exit라고 그 부제를 달았는데요. 네. 그 다음 아. 탈퇴국은 어디냐? 넥스트 그래서- 엑시트. 예, Next Exit. 네, 넥스트 엑스트가 우리가 뽑은 세 번째 네. 포커스입니다. 네. 사실 프렉시트, 프랑스- 넥시트 이런 이제 EU 회원국 이름에 엑시트를 붙인 다양한 합성어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네. 프렉시트는 프랑스일 것 같고 넥시트는 그러면 네덜란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런 말이죠. 오엑시트 또는 뭐 웨시트라고도 하는데 예. 이건 어느 나라일 것 같나요? 오엑시트? 오자 오스트리아.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오엑시트라고도 하고 이제 네, 네. 옥시트라고 하는데 네. 근데 오스트리아는 영어로 A로 시작하잖아요. AU로 네. 시작하잖아요. AUSTRA. 근데 네. 왜 O로 시작하는 옥시트예요? 근데 아이고, 혹시 아이고 어떻게 맞추신 어떻게 거예요? 한국 발음이 아, 오니까. 오가 한국 발음이 오니까 오. 야, 완전히 예. 그냥 찍은 거예요. 네. 그 오스트리아가요 독일어 쓰잖아요. 네네. 오스트리아의 아. 독일어 편이 웨스트라이히거든요. 아, 오에 시작해요? 점 2개 붙은 아, 건데요. 오라이트인가 그거 붙은 거요? 그래서 이제 아. 오로 시작해서 오엑시트, 오시트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한국말이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아, 그러네. 아, 저는 그 그러니까요. 생각 못했어요. 네. 오스트리아. 아, 예, 네. 이 이탈리아 탈퇴는 네. 두 가지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 예상할 수 있는 이텔렉시트. 이탈렉시트 발음 어렵다. 발음이 어려운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좀 아, 좋아. 와닿지 또 다른 않네요. 하나가 네, 뭔가 네. 하면 네. 이탈리브. 아, 이거 좋다. 이탈리. 리브 떠나다 리브. 아. 이탈리아는 떠난다. 네. 이탈리브. 또 하나 히트작은요. 네. 체크아웃이에요. 체크아웃. 체코. 체코가 나간다. 체크아웃. 아, 체코. 예. 예. 예, 와, 재밌네요. 대단합니다. 예. 네. 참. 아유, 이제 이름 짓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신통방통해요. 장명 전문가 집단이 있는 게 아닌가. 유럽 애들도 장명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네티즌들 하는 그렇죠. 거 어느 나라나 똑같은가 봐요. 놀랍습니다. 네. 또 영어의 놀라운 조어 능력을 또 보여주기도 한다고 보여요. 예. 근데 또 이런 말이 많다는 건 결국 유럽의 다른 회원국에서도 영국처럼 탈퇴를 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또 예정돼 있기도 한가 싶은데 어떤가요? 국민 투표가 지금 확정된 곳은 없는데 네. 총선이라든지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그 선거에서 반유럽 연합 반 EU 성향의 정당들이 선거 공약으로 네. EU 탈퇴 혹은 유로존 탈퇴를 묻는 찬반 투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공약으로 내걸고 해보자고 예. 이렇게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자기는 이번 국민 투표로 묻겠다라는 어.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탈리아는 지난해 12월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 이게 부결됐어요. 실패였는데 이거 책임을 지고 그 당시 수상이었던 렌치 수상이 사임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렌치는 친유럽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자기가 제안을 했다가 그게 부결됐단 말이죠. 어. 그 바람에 2017년 상반기에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총선에서 반 EU, 반 유로를 주장하는 오성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네, 오성 운동이 집권하게 된다면은 EU 탈퇴, 심지어는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오성 운동은 줄기차게 유로존 탈퇴를 주장해 왔고 지금 현재 공약으로 유로존 탈퇴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 집권한다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도 간당간당하겠네요. 이탈리브가 뭐 아. 목전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네덜란드도 올 3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어.
그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정당이 극우 정당인데 네. 자유당입니다. 이 자유당도 EU 탈퇴 찬반 투표를 묻겠다.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주장하고 자유를 있습니다. 이게 개나 소나 쓰는 거야 이거 진짜. 내가 자유를 안 좋아하니까. 아 근데 극우가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네, 자유라는 자기네 데는. 자유. 네. 네. 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당이 어떤 네, 당입니까? 네. 자민당, 뭐. 공화당, 그렇죠. 다 그렇죠. 네, 네. 민정당. 네. 예. 이제 프랑스는 이제 이 신문에도 뭐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4월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 난리 났습니다. 예, 프랑스는 이제 결선 투표가 이제 특징이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제 선거 방식인데 결선 투표에는 국민 전선에 마린 르펜 대표가 나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네. 르펜이 네. 이기면 이기면 EU와 유로존 탈퇴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프랑스에서도 국민 투표가 열리게 되는 거죠. 저는 르펜하면 꼭 네. 박근혜가 생각이 나요. 사실 이 그래요? 좀 르펜의 비슷해요? 아버지가 원래 어, 이 당을 이- 만든 이 거거든요. 당을 만든 아버지 거죠. 당을 물려받은 어. 딸이거든요. 근데 박근혜보다는 훨씬 똑똑한 것 아니, 같아요. 우리 같진 않겠지. 비교가 물 비교한 그러니까. 거죠. 죄송합니다. 아유, 마담 우리를 르펜, 믿었습니다. 르펜 씨.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마담 르펜. 네. 극우라고 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얘기가 통하는 근데 구구가 분명하게 마린 네. 르펜은 집권하면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도 9월에 총선이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4선 연임을 할지 사선이요? 못할지 그렇죠. 4선이죠. 근데 이 연임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네. 독일의 EU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EU 결속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브렉시트보다 더한 엑시트가 넥스트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독일에도 극우 정당 얼터너티브가 대안이 좀 얼터너티브. 이름이 대안이에요. 재수 없게 지금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네. 말하자면 이제 의석을 얼마나 얻냐에 따라서 기민당의 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의 그 주요국들에서 굵직굵직한 선거 일정이 잡혀 있네요. 네네. 그 선거 때마다 그 세계 이목이 집중되면서 막 들썩들썩 할 텐데. 네네. 근데 실제로 그런 반 유로, 반 EU 노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나요?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네.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 작년에도 EU 또는 유로존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잘 되는 나라는 계속 잘 되고 그렇죠. 어려운 나라는 계속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최근에 이민자 문제 있죠. 잘 아시겠지만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래서 EU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베를린 테러가 특히 독일 심장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뭐 참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진짜 맥주를 한 잔 먹고 하루 쉬려고 나왔다가 크리스마스에 그렇죠. 앞두고 전부 그냥 지금 몇십 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 EU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민자 문제나 IS 테러 이런 것들은 유럽연합 문제랑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관련이 있죠. 아. 관련이 있는 것이 당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유럽 연합은 국경의 장벽을 유럽 내에서는 없앤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책 때문에 한 나라에 난민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럽 전체로 난민이 확산되는 거죠. 그렇게 국경을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통제라든지 테러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네. 물론 테러 문제도 아랍의 테러 문제는 사실은 유럽 제국주의가 뿌려놓은 맞습니다. 비극이거든요. 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애들이 테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시온주의자의 테러는 또 유명하죠.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그 뒤로 이제 아랍 테러가 나오게 된 건데 참 복잡하게 꼬인 문제죠 사실. 예. 예, 유럽을 보면 정말 복잡하죠. 이 중동까지 또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테러 문제도 그 연원을 따지면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일단 당장은 국경의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IS 테러나 뭐 이렇게 난민 문제가 유럽 연합 반 EU 정서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민의 적대적인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나 봐요. 네, 뭐 사실 구조적이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장의 문제가 왜 발생했냐 직접적인 원인부터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니까 네. 장벽이 잘 통제가 안 됐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의 여론조사 기관인 유로바로미터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EU 체제의 미래에 대해서 네. 회의적으로 답한 비율이 44%나 나왔어요.
이게 1년 전이 36%였거든요. 와. 8%나 상승한 거예요. 국가별로 보면 뭐 예상하다시피 그리스는 회의적으로 급한 게 70%. 예, 그리스 뭐 지금 뭐 계속 그런 상태죠. 구제금융 상태고 독일이 51%가 됐습니다. 와. 프랑스도 51%, 영국이 46% 등으로 EU 평균보다 네. 우리 주요국들이 EU 체제의 미래에 대해서 더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게 이미 탈퇴가 결정된 영국보다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더 EU를 회의적으로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영국은 이미 했으니까 오히려 좀 하지 너그러워졌나? 말아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여론이 들 수도 있고요. 예.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프랑스에서는 이번 대선 때 여론조사를 안 하기로 했대요. 주요 언론들이 안 맞으니까. 안 그러니까 맞으니까. 그게 상당하게 사회 불안이라든지 사회가 상당히 예상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지금 언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언론에서는 조사를 안 하고 다른 언론에서 하는 것은 소개시켜주겠다라는 정도로 했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 유명 언론이었는데 네. 네. 근데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정치 일정에 따른 전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럽은 경제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탈리아 은행권의 문제입니다. 아 여기. 예.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네.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3,600억 유로, 와. 전체 대출의 18억 3,600억 유로, 와. 네. 전체 대출의 18% 수준이거든요. 이게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은행의 구제금융을 하지 않으면은 은행이 부도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는 지금 현재 2016년 경제 수준이 네. 2000년보다도 더 못하답니다. 아. 그러니까 15년 동안 성장이 뭐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독일 뮌헨에 있는 그 경제연구소의 IFO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클레멘스 포스트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탈리아가 유로존에서 나가는 게 더 자연스럽다.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것도 있더라고요. 아 놀랍네요. 15년이면 딱 유로의 나이랑 똑같잖아요. 예, 얘네들은 그렇죠. 유로화 도입된 이후로 계속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네. 아, 쪽박을 면치 못한 건데요. 2007년까지 성장하다가 네. 2008년에 위기를 겪으면서 뒷걸음 쳐서 네. 최종적으로 2000년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와.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유로 탄생 15주년이거든요. 네, 네. 2002년 1월부터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199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계좌 이체할 때만 그렇게 하고 돈을 직접 쓴 것은 2002년 1월부터거든요. 올해가 15주년이었는데 어디에서도 기념 행사를 안 했다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포커스로는 뭐가 있을까요? 아유 이러면 지겨워해. 네 번째 포커스도 트럼프야. 정말. 미국 정말 미국이 세계 지배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트럼프가 이제 기후 변화는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예, 기후 변화는 이건 통계 조작이고 과학에 빗댄 어떤 대중 선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 에너지 시장의 변동 이게 네 번째 포커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 지구 온난화 방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합의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합의를 전면으로 깨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사실 이제 온난화 방지 차원에서 친재생 에너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그랬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뭐 미래 성장 산업이다 그래갖고 신재생 에너지 관심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판도에 일정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에너지 공급과 소비 면에서 모두 세계 1, 2위 뭐 이렇게 차지하니까 맞아요.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의 이제 선진국들 중심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해왔고 하석 에너지를 줄이는 정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소속 당인 민주당이 주도해서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화석 연료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정 에너지 확대 및 네. 차량 연비 규제 등을 통해서 석유 소비를 감소시켜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독립 정책을 펴왔습니다. 네네. 네. 근데 트럼프는
똑같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 에너지 네. 독립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근데 내용은 다르거든요. 내용은 뭔가 하면 하석 연료 중심으로 그 하석 연료의 생산을 높여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구는 있거든요.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거죠. 지구는 어차피 무식하다. 지구 온난화는 가짜니까. 예, 한쪽은 석유 소비를 줄여서 네. 다른 한쪽은 하석 연료 생산을 늘려서 이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출까지 하겠다라는 야.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래서 이제 국내 화석 에너지 탐사 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이런 걸 다 없애자. 음. 또 에너지 자원을 원활하게 생산을 제약하는 모든 행정 규제 다 철폐하자. 뭐 이런 입장이고요. 좀 미국의 뭐 에너지 계획에서도 이제 미국 노동자에 미칠 이해득실 이것만 따지겠다. 그래서 고용과 실질 소득 측면에서 유리하면 규제는 다 해제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이고요. 뭐 이런 정책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예. 경제가 살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석유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미국이 석유와 같은 전통적 에너지의 생산에 대한 규제를 없애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에너지 그 보유량도 좀 있잖아요. 공급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내릴 것 같은데. 또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환경 규제를 줄이면 화석 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 것도 같고 어떻게 될까요? 예, 저도 그게 궁금한데 네. 그 다른 연구소의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네. 대체로 내년에는 석유 가격이 조금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오펙이 네. 석유 생산을 줄이는데 합의를 했어요. 음. 이제까지는 그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네. 근데 생산량을 축소하는데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석유 가격이 오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017년은 경기가 회복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경제 전망을 할 때 항상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왔거든요. 그건 한 5년 동안 계속 틀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가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못하고 네. 그리고 또 많이 오를 수가 없는 이유가 원유 가격이 $50 혹은 $60 수준이 되면은 네. 세일가스 아시죠? 네네. 세일가스가 경제성을 띠게 됩니다. 음. 그러면 공급이 또 과잉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걸 질문하니까 답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어쨌건 간에 이제 사실 뭐 트럼프는 이제 지구는 별로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에도 사실 지금 적신호가 켜진 거죠. 8월 작년에 8월에 이제 오바마가 발표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안인 청정 전력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이제 존폐 여부가 지금 의심시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청정 전력 계획이 어떤 건가 하면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네. 기존 30%에서 32%까지 높이고 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2%에서 28%까지 높인다는 게 골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이제 뭐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한다는 게 이제 지배적인 예측이고요. 텄다. 네, 텄어요. 예. 여기 뭐 주가 다 폭락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대체 에너지나 전기 자동차, 뭐 네. 테슬라 요새 뭐 네. 어저께 뭐 손지창 씨가 그러니까요.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지금 난리 났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손지창 씨는 T사라고 했던데. 어쨌건 대체 에너지나 전기 자동차 쪽 자본과 가까웠던 오바마 정부와는 정반대로 트럼프는 이제 석유 같은 화석 에너지 자본 쪽을 대변하니까요. 에너지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지배 자본 문파에 네.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공화당이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민주당 주도로 청정 에너지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그 공화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통적인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한쪽을 편애하면 안 된다. 네. 한쪽에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형식으로 편애를 하면 안 된다. 자유시장의 논리로 그대로 개입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가 선택되도록 해야 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시장 유지로 하면 전통적인 에너지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죠. 대체 에너지는 개발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이거 편애라고 생각하는구나.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호무역주의에서는 트럼프는 그 정부 개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무개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기조서로 보면은 일관성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것, 당장 단기적인 인기 있는 데는 다 영합에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뭐 유망업종으로 생각됐던 청정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관련 산업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찬물을 확 끼얹어서 네네. 당분간은 전망이 어둡겠다 싶네요. 네네. 예, 그 석유 및 가스 소비와 생산이 모두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네. 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까 유프로님도 말했지만 트럼프는 이제 많이 생산을 해서 수출도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트럼프는 이제 미국 에너지 생산자들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자원을 해외 시장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에너지 수출 터미널 건설도 촉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강조하고 있고요.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다 보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 적자도 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트럼프의 이제 이상향이고요. 예, 장밋빛 꿈이고 뭐 이런 추세가 되면 어쨌건 간에 뭐 숭이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당분간은 일단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후 협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 협약도 문제네요, 진짜. 사실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누가 아냐? 그거 확실하냐 과학적으로 이렇게 아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오바마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그 파리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 네. 이것도 탈퇴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 협약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미국이 주도해놓고 지금 에너지의 사실 반 정도는 미국이 쓰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니까요. 탈퇴하면 붕괴한 겁니다. 중국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중국이 안 그러게요. 좋아하죠. 네, 맞아요. 근데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은 네. 먹고 살기가 바쁜데 환경은 무슨 환경이냐라는 식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러스트 벨트 노동자한테 네. 먹힌 거죠. 예, 이게. 그게 이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경향이다. 매우 위험하죠. 예.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상식 같은 걸 아주 그냥 간단히 묵사발을 만든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근데 거기에 또 대중이 열광하거든요. 아 뭔가 쎄한 느낌이 들면서. 불길해요. 네. 아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게 없어요. 2017년 포커스에. 자 그럼 마지막 5번째는 뭔가요? 네, 여전히 희망적인 내용이 아닌데요. 네, 좀 5번째도 희망적인 걸 네. 해보고 싶었는데 네. 뭐 꼭 경제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요. 5번째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이제 5번째를 뽑아봤는데 어느 한 나라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다.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세계 경제 흐름이란 게 꼭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치적 불안이 높아지면 그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 또 차질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함께 좀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중동의 정치 불안입니다.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최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지금에는 텔아비브에 있나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네. 텔아비브가 수도죠. 네. 그런데 근처 구성으로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도 아닌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예루살렘이 역사적 수도이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단 말이죠. 심각한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트럼프가 덜컥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아니라 덜컥 선언을 해버렸어요. 요새는 트위터로 막 발언을 계속해갖고 트위터 정치란 말 나오고 그건 있고요. 아무도 막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볼 때 트럼프라서 트위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걱정되는 아, 것이 중동의 이런 복잡한 문제를 잘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좀 의심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중동의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은 유럽으로 이민자들, 난민들을 또 양산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유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단 말이죠. 네.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트럼프 사위가 네. 유태인이에요. 어. 그 트럼프 사위를 국제 정치에 활용한다고 해서 유대인 편향적인 어떤 국제 정치 노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매우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리아 내전 때문에 엄청나게 난민이 발생하고 아, 네, 있거든요. 시리아 내전 심각하죠.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이제 난민이 막 양산되면서 그렇죠. 유럽 연합도 지금 유럽 연합이 그렇죠. 사실 어려워졌잖아요. 그럼 네. 테러도 사실 그 연관이 있고요. 네. 중동 사태가 확대되면 중동 문제가 꼭 유럽 문제가 되고. 그래서 유럽 연합과 유로존에 균열이 생기면 세계 경제 자체에 혼돈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문제도 있죠. 러시아의 네네. 확장주의도 좀 우려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푸틴이 러시아 확장주의 노선을 계속 걸어왔잖아요. 사실 뭐 그 사람도 기질적으로 트럼프와 매우 비슷한 사람이죠. 12월 19일에 큰 사건이 벌어졌죠. 주 터키 러시아 대사가 터키의 경찰관한테 암살되는 암살이 아니죠. 그냥 죄 뭐야 이게 네. 공개 살인인가요? 네, 그냥 예. 쐈잖아요. 동영상 보셨죠? 뒤에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경호원처럼 서 있다가 갑자기 나서 팍팍 쏘고 구호를 외치고 그랬죠. 어. 이걸 두고 제2의 사라예보 사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라예보 사건이면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 그거죠. 네네. 1차 세계대전. 네,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 끔찍한데 어. 어쨌건 정확히 말하면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네. 황제 계승자였습니다. 왕의 조카였어요. 왕의 아들은 아니고요. 왕의 조카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된 사건이었죠. 근데 그 터키의 그 경찰관 아니 경찰이면서 러시아 대사를 어떻게 총으로 쏠 수 있었을까요? 네, 암살범이 외친 구호를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알레포를 잊지 말자. 또 알레포와 시리아를 압지한 이들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외치다가 사살되었거든요. 네. 알레포는 네. 시리아 내전이 있기 전까지는 네. 시리아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터키, 카타르, 미국, 프랑스 등이 이렇게 지원하는 수니파 시리아 반군의 거점이었거든요. 네, 이거 이제 IS가 아니고요. 예. 순위파. 예. IS가 있고 또 반군이 있습니다. 예. 순위파 반군. 근데 최근에 시아파의 일파인 알라위트파가 이끄는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폭격에 힘입어서 4년 반 만에 알레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예.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을 도왔던 러시아에 대한 반감에서 암살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거죠. 또 죽었기 때문에 사살당했거든요. 일부러 죽였다는 말도 있죠. 그러게요. 예. 생포할 수 없었나, 저는. 배우가 터키의 어떤 세력과 분명히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네. 죽였던 암살범이 19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세르비아 그 세리바 청년이. 네. 이 친구는 21살이에요. 어리다. 예, 그 아주 비슷해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 오지라퍼 역할을 자처하면서 중동 문제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이미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한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랑 또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푸틴이라는 애가 이제 사실 이게 KGB 출신이죠, 이 친구가. 예,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자기 영향 아래 이렇게 딱 두려고 하죠. 사실 위대했던 러시아의 재건 이런 게 사실 뭐 푸틴의 사실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크림반도도 합병한 거고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한 거고요. 그래서 뭐 알레포에 뭐 융단 폭격을 가해서 심지어 뭐 적십자 병원, 인도주의 의사협의회가 치료하고 있는 이런 데도 막 터뜨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 그거로 이긴 겁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사실. 근데 어쨌건 트럼프가 전통적 의반인 유럽과 대립적인 이제 러시아와 관계를 약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 때도 러시아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적도 있고요. 둘이 아주 죽이 잘 맞아서 네. 아주 그냥. 이런 점도 세계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왜 러시아랑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요?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트럼프한테 물어봐. 네. 그러니까 푸틴 좋아하는 것 같아. 미국과 유럽은 지금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 나토의 회원국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나토를 구성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저 유럽의 방에 들어가는 네.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나토와 러시아와의 대립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지 하는 그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뭐 여하튼 미국이 유럽에서 군사적 지원과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죠. 너무 좋겠죠. 좋아요. 러시아 네. 너무 좋죠. 예. 그 트럼프는 또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그 합병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제 계속 대립을 빚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은 괜히 그런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푸틴 좋겠다. 그 푸틴의 논았네, 입장에서는 푸틴. 트럼프가 아주 고마울 뿐이죠. 네. 예. 그리고 유럽의 입장에서 네. 러시아의 확장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불만이 높죠. 예. 뭐 또 다른 좀 흥미로운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예, 이런 얘기도 있죠. 어차피 지금 양대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긴 그렇죠. 국경선일 것 같아요. 그만큼 대립할 지점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 냉전 시대 때도 중소 분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 그래요? 사실 군사적인 이렇게 충돌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마 무척 흥미로운 것은 1972년 닉슨이 사실 당시 소련이죠. 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이제 핑퐁 외교하면서 그래서 닉슨이 막 중국까지 날아가서 모택동하고 좋은 데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손을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니까 네. 미국이 독보적인 최대 강국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손을 좀 잡았던 시절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 너무 컸어. 그래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국의 이해에 따라서 그 외교적인 변화가 일어나겠는데 네네. 뭐 이익이 되면 적과도 손을 잡고 뭐 친구 버리고 막 그러는 게 또 외교 같아요. 그게 외교죠 사실. 네. 이걸 키신저가 네. 예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중국과 화해를 했을 때 그걸 주도한 사람은 키신저거든요. 헨리 키신저. 예, 그렇죠.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 근데 그때 네. 키신저가 그랬대요. 네. 또 몇십 년이 지나면 다르게 편을 먹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외교라는 거는 자국의 이익 우선으로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마음을 알기보다는 네. 세계의 이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국익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국민에게 통용되는 보편적 국익이 있는가라는 것은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익이라는 관점은 사실은 좀 위험한 관점이기도 하죠. 네네. 어떤 반대를 내부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또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이 국제관계 우리가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이유도 네.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만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변화가 결국 국내의 여러 세력의 대립 갈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항상 파악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경제, 정치, 군사 사건을 좀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7년 새해를 좀 기분 좋게 맞이해볼까 했는데 세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은근히 아까 6%가 지뢰밭이라고 그랬죠. 네 불길하네요. 네. 물론 뭐 우리가 뭐 그런 게 눈에 사실 잘 들어옵니다. 원래 위험한 게. 좋은 얘기는 안 들어오고요. 네, 근데 어쨌건 뭐 근데 세상을 사실 또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은 네. 세상 움직이는 게 이런 정치, 경제, 군사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도 있어요. 기술.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의 시대 이렇게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관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그건 좀 못 다룰 것 같네요. 다음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과학 기술의 발전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기술 발전이 빠른 시기일수록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변화가 많다는 것은 혼란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아노미 상태라는 말 하잖아요. 아노미. 예, 우리가 지금 사회 문화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예. 그 아노미 상태라는 말이 지칭했던 시기도 또 등장했던 시기도 기술 발전이 빨랐던 19세기 말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네.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난세다. 네. 맞아요. 예. 진짜 공감이 되네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난세다. 맞아요. 예. 저도 뭐 요즘에 들어서 내가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것 같고 이게 굉장한 역사의 변혁기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야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난세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말세요. 말세요, 말세. 네, 뭐 네. 오는데 화두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유프로님, 찬희쌤 이렇게 세 명이서 진행을 해봤어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자화자찬입니다. 예. 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새해 1월 1일에 한 결심을 3일도 못 지킨다는 얘긴데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네. 새해가 뭐 새로울 게 있냐. 예. 한 해에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는 어떤 단절도 없고 연속되는 하루하루일 뿐이다. 맞아요. 이렇게 사람이 낭만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네. 예. 결국 이제 특정이라만 결심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새해 첫날처럼 느끼면서 항상 새롭게 항상 진지하게 새 출발하라 뭐 이런 의미로
한 말이겠죠. 네, 그런 의미로 했을 겁니다.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 작심삼일을 했다더라도 뭐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그렇죠. 제가 드리려고 네. 했던 말이 네, 네. 그겁니다. 예. 다시 시작하면 네. 되죠. 예. 네. 예. 사흘마다 한 번씩 결심을 네. 계속 해나가면 되는 그럼, 거죠. 네, 그러면 뭐 예. 계속 네, 맞습니다. 네, 이렇다 41회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42회 뵙겠습니다.